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 고민과 걱정 없는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 모두 떨쳐버린 채로 아주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를 궁금해들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집값이 올라서도 아니고 로또 같은 일확천금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가족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믿어주고 끌어주고 아껴주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하호호 웃음이 끊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고, 덕분에 가족 모임 자리가 늘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오늘은 이 행복한 일상이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처럼 저는 최근에야 고민과 걱정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야말로 제게는 무엇보다 떠올리기 힘든 기억들 투성이죠. 제 어린 시절 아빠를 기억하면 가장 먼저 술에 대한 기억부터 납니다.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몸도 추스르지 않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저를 두고 도망갔다고 해요. 집에 있을 아내와 아이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던 아빠는 혼자 배가 고파 울고 있는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갓난 아이를 혼자 챙기게 된 아빠는 아이 밥 주는 법도 몰라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방법을 찾으셔야 했어요. 그 후로 저를 홀로 키우시게 된 아빠는 처음 하는 고생들을 홀로 남들보다 2배로 했을 거예요. 혼자서도 아이 기르며 열심히 살아보시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잘 도와주지 않은 탓에 아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이유로 술에 의존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댈 사람 없이 혼자 버텨내셔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조금씩 드시게 된 술이 결국에는 하루라도 입을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술을 마시지 않는 아빠는 다정하고 멋진 분이셨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빠는 대부분 늘 술에 취해 계셨는데 술을 과하게 드시는 날에는 허공에다 대고 욕과 함께 험한 소리들을 하셨고,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시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셨죠. 제가 커가면서도 아빠는 술을 끊지 못하셨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매일을 불안에 떨며 자랐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좋았던 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저도 아빠의 술주정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또래 아이들과 달리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선생님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가 먼저 갔습니다. 누구 하나 공부해야 한다 이끌어주는 사람 없었지만 학교 수업에 열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 잘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아빠가 기뻐하시고 술을 먹고 있는 시간보다 다정한 아빠로 더 오래 계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열심히 수업을 쫓아가서 학교 내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항상 더 좋은 성적을 받아갔지만 아빠는 제 성적에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실망을 했던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중학교를 들어가 찾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니 벌써 선생님들은 수능이라는 대입시험을 자주 언급하셨어요.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 그랬겠지만 도대체 6년이나 남은 시험을 가지고 벌써 이야기한다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금방 그 시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목표로 꿈꾸었던 대학은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였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뽑히는 대학인 것도 당연한 이유겠지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어요.
아무래도 국립대이다 보니 사립대에 비하면 학비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 후 서울대를 목표로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년에서 최상위층 성적에 목표대학 기입란에 서울대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학생인 저를 보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 선생님들 모두 제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과외를 따로 받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그때마다 학원이나 과외는커녕 남들 다 하는 사교육 없이 홀로 공부하는 저를 보고 하나같이 놀라곤 하셨죠. 게다가 학부모 상담에서도 자식에게 무반응인 저희 아빠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들도 제 형편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덕분인지 저는 선생님들께서 선배 학년의 문제집도 주시고 저에게 응원과 도움되는 말을 해주셔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은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저를 도와주는데 유일한 가족인 저희 아빠만 자식인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다정다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번 폭력적인 모습만 보여주었죠. 야, 조미연. 아버지가 밖에 갔다 왔으면 밥을 차려야지. 뭘 귀에 꽂고 책이나 보고 있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밥 차릴게요. 야, 세상이 어느 때인데 개천에서 용날 생각을 하냐? 너는 밖에 나가 일해서 집에 도움될 생각은 안 하고 가지도 못할 대학 간다고 돈만 축내는 게 뭐냐? 나가면 네 또래 애들이 주유소, 음식점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 저 대학 갈 수 있어요. 도와주시지 못하면 뭐라고나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지 엄마 닮아가나? 어디 아빠 앞에서 말대꾸를 해? 그런 소동이 나면 아빠는 화가 나셔서 제 대신 제 책들을 찍곤 하셨습니다. 아마 아빠는 제가 분수에 맞지도 않게 대학을 꿈꾸기보다는 저와 형편이 비슷한 다른 아이들처럼 밖으로 나가서 일찍이 돈을 벌기 원하셨나 봐요. 그것도 아마 가난을 벗어나는 다른 방법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보고 꼭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제가 꿈꾸는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싫어하는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당시에 우등반이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 정규 수업 이외에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야자까지 하니 집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에게는 오히려 집안의 신경을 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잔소리를 피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는 떨어졌지만 상위권 사립대와 서울에 있는 국립대를 붙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기쁜 그 소식을 유일한 제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합격 소식은 아빠도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빠, 저 원서 낸 거 결과 나왔어요. 서울대는 떨어졌는데 나머지 대학 둘 다 붙었어요. 조미연, 너 대학 등록금 내줄 돈 없어. 지금까지 아버지가 한 말을 얼마나 가찮게 여겼길래. 내가 귀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무시를 하냐? 내가 대학 같은 거 다닐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했지. 그래도 아빠, 하나는 등록금이 엄청 저렴해요. 첫 학기만 등록해 주시면 나머지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해결할게요. 제발요.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소주나 사와.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집들은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축하해줄 대학 합격 소식을 아빠는 마치 남의 얘기 듣는 것 마냥 무시하며 제 꿈을 짓밟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밉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결국 저는 한 학기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학하고 바로 휴학을 하여 등록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사립대는 포기해야 했고 다른 국립대는 아무래도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재수를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제가 스스로 노력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길이 제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생각은 쉽게 했지만 막상 하고 보니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공부만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일하면서 공부까지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정신력으로 버텨 늦게까지 공부를 했지만 점점 힘들어진 저는 일하고 돌아와 체력을 보충하는 데 바빴어요. 이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대학교는 턱도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번 마음을 다잡으며 커피에 에너지 음료까지 마셔가며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공부를 해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수능에서 이전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어요. 재수를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고, 저는 그제서야 들뜬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저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야, 미연아,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아버지 좀 빌려주라. 아빠, 무슨 말이에요? 저 그거 대학 등록금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야, 그 돈 없으면 너 이 집에 있지도 못해. 아버지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고. 아버지가 감옥 들어가면 너는 뭐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다 같이 인생 꼬이기 싫으면 잘 생각해. 아빠는 제가 힘들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을 때 지방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싸움이 났고 술 기운에 상대방을 두들겨 팼었나 봅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합의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선처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전에도 술로 인해 작은 폭행 시비가 있었던 아빠는 정말로 이번엔 감옥을 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때 제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꼬여있는 제 인생이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지지 않는구나. 아빠 말처럼 개천에서 용은 날 수 없고 다들 정해진 길로 가야만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에게 해준 건 하나 없는 아빠지만 그렇다고 차마 감옥을 보낼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로 모아놨던 제 피 같은 돈을 모두 합의금으로 내주었어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집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집에 붙어 있을 이유도 없었고 그 일로 아빠가 지긋지긋해진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시달리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카페 일과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나 영화관은 아무래도 제 또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손님으로 방문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제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되었죠. 다들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 사람들을 보니 인생을 포기하고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아르바이트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원래 내가 꿈꾸었던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을 지경이 되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겨우 21살밖에 안 된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면 언젠간 나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자연스레 섞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때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이 눈에 띄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한참 공무원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라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의자에 엉덩이 붙어 있는 것만큼은 자신 있는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그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며 일까지 하는 정말 바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표가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있다라는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다행히도 제가 공부는 누구보다 자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시험 합격과 동시에 저는 막혀있던 속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생겼으니 앞으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찼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에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이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일은 생각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적은 월급에 많은 업무량에 지칠 수도 있었지만 다들 그런 것처럼 출근 시간에 같이 출근하고 점심 식사를 먹고 퇴근하는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이 저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매일 미래도 없이 하루를 걱정해야 했던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이었죠. 게다가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생겼고 말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이름은 박창선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며 그 사람 사진을 보여줬죠. 평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주변 평가도 좋다고 하는 그 남자에게 저도 자연히 관심이 갔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소개를 해달라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딱 봐도 사람 좋아 보이는 창선 씨는 정말 그 나이 때 저런 청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후원을 하는 곳만 해도 10곳이 넘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진심을 보이더라고요. 첫 만남에 봉사활동 외에 다른 여러 공통점을 찾은 우리는 첫날부터 서로에게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인지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남자가 이상형인 제게는 창선 씨만큼 더 좋은 남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든 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에 창선 씨를 알게 되면서 저는 바로 이 남자다 싶었고 용기를 낸 제가 먼저 창선 씨에게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던 터라 누구든 서로 말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던 저는 창선 씨와 만나는 내내 제가 특별해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만나면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는 창선 씨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깊어진 사랑에 헤어질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 인연을 거기서 더 진전시킬 수도 없었어요. 결혼은 집안 간의 일이라는데 불우한 제 가정을 생각할수록 아무래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은 창선 씨의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저 혼자 남몰래 속 끓이고 있는 사이 창선 씨가 먼저 제게 결혼을 해달라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준비가 덜 되었다며 얼버무리는 제 대답에 창선 씨는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안했던 저는 결국 그동안 창선 씨에게 하지 못했던 제 불우한 가정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나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도망가 버렸고 아빠는 술주정뱅이야.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에게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이 자랐어. 내가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빠가 등록금을 뺏어갔기 때문이고 지금도 언제 내 발목 잡을지 몰라. 우리 사랑에 빠져서 현실을 모르는 애들도 아니잖아. 드라마도 아니고. 결혼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건데 내 처지는 창선 씨와 비교할 수 없어. 지금까지 내 욕심에 창선 씨를 붙잡고 있던 거지. 창선 씨는 분명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무슨 말이야, 미연아. 왜 너 혼자 단정 짓고 결론을 내? 누가 누굴 붙잡고 있었다는 거야? 네가 놓아주면 내가 떠나기라도 할 것 같아? 네 말대로 우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 네가 그런다고 해도 내 마음 변치 않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아. 미연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제발 다시 생각해봐. 창선 씨 말처럼 제가 스스로를 단정짓고 결론까지 내 상상해왔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고백에 모든 걸 이해해주는 창선 씨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창선 씨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죠.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제가 시어머니가 되실 창선 씨 어머님을 뵙는 날이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난다고 하니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어요. 잘 보이려는 마음에 준비만 몇 시간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죠. 장선 씨가 누구를 닮아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했는데 어머님을 뵙고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조미연이라고 합니다. 네가 미연이구나. 우리 창선이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실물보다 설명을 너무 대충 했네. 듣던 것보다 너무 이쁘네. 긴장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우리 미연이 아침부터 준비한다고 배고프겠다. 밥 먼저 먹자. 어머님 댁을 들어와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님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만 해주셨어요. 미연이 온다고 좋아할 만한 걸로 요리를 했는데 입에 맞았을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었어요.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모를 텐데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서 기다릴 테니까 이제는 친정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오렴. 네, 그럴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편하게 한다고 해도 친정 엄마만 하겠냐마는 그래도 정말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창선이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어려서 어머님 품에 어리광도 못 부렸다며. 미연이 네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겠다. 결혼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미연이 너랑 창선이랑 하는 건데 미연이 너에게 얽힌 사연이 뭐가 중요하겠니? 나도 어미로서 창선이랑 미연이 네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끝이지. 고맙다, 미연아. 창선이한테 나한테 와줘서. 결혼 전부터 걱정했던 일이었고 전부터 많이 들어온 고부관계였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창선 씨보다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항상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안 그래도 엄마의 따뜻한 정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저에게 참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친정엄마 같이 느껴졌고 어머님 말씀처럼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성심껏 어머님을 모셨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인 서방님네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한 서방님께서는 굉장한 엘리트셨어요. 유학까지 다녀오셔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셨죠. 부창부술하고 서방님의 아내인 동서도 같은 박사과정을 밟은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나게 된 남편의 동생네 부부는 제가 봐도 정말 부럽고 멋있었어요. 특히 동서는 제가 목표로 한 대학과 전공을 졸업해 교수로 일하고 있던 중이라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남편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이 씨는 대학에서 교수로 계신다고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교수가 뭐 대단한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붙잡고 있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업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손 윗분인데요. 그래도 초면인데 차차 편하게 할게요. 저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형님.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무원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바쁘시겠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야 뭐 매일 민원인들 대하는 게 전부죠. 그래도 요즘 같은 때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매달 월급 걱정 없고 나중에는 연금까지 받잖아요. 그럼 대학 마치시고 바로 합격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포기하고 일하다가 준비해서 붙게 됐어요. 그럼 학력이 고등학교까지예요? 네. 요즘 사람들에 비해 좀 짧죠? 죄송해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당연히 대학은 나오신 줄 알았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 도중 제 학력을 듣고 너무 놀라는 동서를 보면서 그때는 단순히 자신이 한 말이 실례일까 싶어서 나온 표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이후 미묘하게 동서의 말투가 바뀐 듯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요. 고졸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저도 준비하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학력은 상관이 없거든요. 어머, 그래도 나름 사무일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 능력으로 되는 게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도 취업 걱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은 나눠야 공평한 건데 그쵸? 제가 고졸인 걸 알고 나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대화의 주제가 묘하게 학력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권할 때도 다른 것을 부탁할 때도 저에게 하는 제스처나 말투가 마치 한참 어린 학생을 대하는 듯 했죠. 저는 동서가 교수로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리를 이어갔죠. 그 후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신혼이라는 꿈 같은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우리는 바라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겹경사로 동서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동서도 임신했다며? 축하해. 조카들끼리 비슷하게 클 텐데 우리도 더 가깝게 지내고 그러자. 네? 근데 뭐 애들 나이가 비슷하다고 다 비슷하게 크나요? 애초에 배경이 다른데. 뭐? 배경?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애들 교육에 큰 관심이나 있으실런지. 솔직히 수준 차이 나다 보면 사촌이라고 계속 붙어있게 하는 것도 전 좀 그래서요.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 생각하셨다가 애들 차이 보시고 마음 상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항상 제게 날이 서 있는 듯한 동서의 말투와 다시 곱씹게 되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버릇이겠지 생각하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말에 가시가 있는 걸 제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갔죠. 저희 시댁은 요리사인 남편 직업 특성상 남들 노는 때 바쁜 탓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서방님네와 우리 집이 시간대도 맞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나지 않아 자주 만날 일이 없었죠. 그래서 동서와는 자주 보지도 못하고 항상 어머니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만나는 정도였죠. 남편은 평일에도 저보다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저는 남편이 없는 동안 가깝게 사는 어머님 댁으로 혼자 아이를 데리고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정말 친정어머니처럼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와 서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또 첫 손주를 너무나도 귀여워하시는 어머님에게 아이가 크는 모습을 자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가 아이를 낳고 좀처럼 시댁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전에도 일이 바쁘다며 시댁을 찾지 않던 동서이긴 했는데 어머님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시조카를 돌잔치 이후로 못 본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서방님께 듣기로는 동서가 어머님 댁에 아이를 데리고 자주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아마 일하는 동서가 어머님 생각보다 자주 찾아뵙지 않는 걸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같은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저보다 더 바쁠 동서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용품이나 동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같이 주문하고 동서 집에 보냈어요. 비싼 영양제도 보내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동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 서적도 보내주고 말이죠. 보낼 때마다 동서에게 연락을 하면 동서는 바빴는지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항상 고맙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래도 가족이 되어서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게 제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다른 말 없는 동서도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해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서가 너무 반가워서 저는 못 본 사이 그간의 이야기라도 하려고 했는데 학교 생활이 많이 피곤한지 동서가 냅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 동서 너무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못 본 사이에 더 이뻐졌네. 제덕이도 엄청 컸더라. 형님, 제가 좀 피곤해서요. 지금 형님 상대할 힘이 없네요. 죄송한데 제가 평가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작은 방에 이불 좀 펴주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고 쉬려는데. 그래. 힘들겠다. 명절인데도 쉬지도 못하네. 내가 이불 정리해 놓을 테니까 다 하고 얼른 쉬어. 못 본 사이 더 직설적인 말투로 변해 놀랐지만 연휴까지 이어지는 일로 인해서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명절을 보내는 3일 내내 동서는 저를 무시하듯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애한테 이 과자 주셨어요? 우리 재민이가 먹는 건데 그때 동서네에도 보냈는데 그게 유기농 스틱 과자인데 요즘 다들 먹이더라. 요즘이든 나중이든 우리 애한테 이런 거 줄 거면 저한테 말하고 주셔야죠. 왜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미안. 나는 동서가 전에도 먹인 줄 알고 우리 재민이도 먹이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게 제일 위험해요. 뭘 모르는 사람이 남들 좋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턴 저한테 뭐든 확인 받고 해주세요. 유기농에 햇섭에 영양정보까지. 저도 제 아이 먹이는 거라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먹이는 건데도 제가 마치 불량과자라도 먹이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동서의 태도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했구나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후에도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머니, 냄비가 모자라서 국이랑 찜할 냄비가 새 거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 꺼내서 할까요? 그래, 그걸로 하면 된다. 네, 동서, 나랑 이 냄비 먼저 닦자. 설거지 하는데 둘이서 해야 해요? 아니, 이거 새 스텐이라 연마제 좀 닦으려고. 가서 식용유랑 키친타월 가져와. 네? 그건 왜요? 아니, 연마제는 그걸로 닦아야 없어져. 안 그럼 그 연마제 우리가 다 먹거든. 또 어디 인터넷에서 이상한 정보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맞는 말은 맞아요? 어머,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직접 찾아봐. 진짜래도. 그렇게 핸드폰을 찾아본 동서는 제 말이 맞는 걸 확인했는지 괜히 멋쩍은 표정이었어요. 맞지? 내가 동서보다 다른 건 모자라도 이런 잡다한 건 내가 잘 알아. 잡다한 거 아셔서 좋으시겠네요. 그러셨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대학도 나오시지. 저 봐야 할 논문이 있어서 방에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짜증을 확 내고 들어가는 동서를 보니 저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행동들이 나를 자기 밑으로 보고 무시한 거구나 싶었어요. 방으로 따라 들어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지려 하다가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 생각이 들어 그냥 제가 참기로 했죠. 별것도 아니었고 1년에 몇 번 마주치지도 않는데 제가 참으면 아무 문제 없는 듯 지낼 수 있었으니 말이죠. 거기다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를 제가 이간질이라도 한 것처럼 될까봐 참기로 했죠. 그제서야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 예사롭지 않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하는 행동도 저와 비슷해 보였죠. 남편과 서방님이 음식 재료를 사러 나가니 동서는 다른 식구 눈치 볼 것도 없는지 어머님에게 선을 넘어서 학생을 지적하듯 대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시지 말라고요. 더럽게 어머님이 씹다가 주면 어떡해요? 잘못하면 입속 세균도 옮는데. 어머님이 책임지실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짜증나게. 말에도 정도가 있는데 어머님을 대하는 걸 보니 동서가 이전부터 어머님께 어떤 행동을 했을지 한눈에 봐도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건 몰라도 어머님한테까지 하대하는 동서의 지적질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손주한테 무슨 일 생기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세대 간의 차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해야 돼? 그리고 시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동서가 가르치는 학생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학생같이 대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동서가 나랑 어머님께 하는 태도가 지적질이 아니고 뭔데? 형님, 만났을 때부터 고절이라고 부끄러워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게 열등감으로 이어지시면 안 되죠. 형님은 못 배워서 저한테 열등감 있으세요? 동서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없다고 애들과 어머님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개망신을 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도 열등감이 있다고 저를 매도하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호기롭게 나서긴 했지만 더 이상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그냥 말을 말고 마지막인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저, 동서까지 어색하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자신 때문에 저와 동서가 다투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니 제가 좀 더 참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으로 안방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대뜸 저에게 묻는 겁니다. 뭐야? 재수씨가 당신이랑 엄마한테 낮에 이상한 말 했어? 응?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니, 재민이가 없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 거기다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말해봐, 솔직히. 아니야. 재민이가 잘못 들은 거야. 요리하다가 잠깐 의견차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아무 일도 없었어.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외투를 입고 집을 나가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라 말릴 새도 없이 나간 남편에게 한참을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어머님 댁이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 싶어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죠. 남편이 뭐라 물었는지 어머님께서는 이미 낮에 있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다며 서방님과 동서도 불렀나 봐요. 영문도 모른 채 등장한 서방님에게 남편이 오자마자 뺨을 치며 말했어요. 너, 네 마누라 입단속 잘해. 입 꼬매버리기 전에. 형,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는 안 오냐? 너도 지금까지 그 여자가 어땠는지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야? 사람 불러서 이야기라도 해주고 때려야지. 무슨 말인데?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화 한 번 안 내던 남편인데 처음 보는 흥분하는 모습에 저나 어머님이나 모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서방님도 갑작스런 남편의 행동에 뺨을 맞고서도 한참을 어리둥절했죠. 남편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서방님도 저와 어머님에게 지난 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도 저처럼 한참을 동서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나이에 학교 문턱이 지금처럼 쉬웠나요? 가정 형편으로 소학교까지만 나오셨는데 대체 박사학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머님을 무시했나 봅니다. 거기다 성품이 워낙 여리고 착하셔서 며느리들한테도 부탁 하나 못하시는 어머님이 동서에게 얼마나 쉬워 보였겠어요. 어머님도 지난 일들이 분하셨는지 말씀하시다가 기어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들은 서방님이 그 자리로 아직까지 오지 않는 동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동서는 눈치는 있는지 우리 모두 격앙되어 있는 모습에 처음으로 몸살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슨 일들이세요? 당신은 왜 또 그런 표정이야? 야, 네가 미쳤지?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따위로 사람들 무시하려고 박사까지 땄냐? 그따위 정신머리로 교수라고 애들 가르치고 있었어? 긴 말 할 거 없고 너 당장 엄마랑 형수님한테 사과하고 우리 이혼하자. 무섭게 왜 그래 당신? 그리고 내가 뭘 무시했어? 나 그런 적 없어. 야, 네가 얼마나 사람을 개무시했으면 어린 조카가 보고 놀라서 우리 형한테 말했더라. 그 나이에 애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봐도 알만하게 개무시했겠지. 너 내가 이야기했지? 형 아니었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따위 짓을 해?
그날 저는 남편에게도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버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나 봐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편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가정주부셨던 어머니와 자신보다 어리고 공부를 잘하던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해요. 거기다 동생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학문을 이어가자 동생에게 부담 갖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며 유학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라 저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아내인 동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저희 집을 사사건건 무시하며 시건방을 떨었던 거였죠. 서방님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도 우리 식구를 무시한 동서를 용서할 수 없었는지 자신이 어머님 댁으로 와 지내며 그동안 이혼을 진행했어요. 동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싹싹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거기다 서방님이 동서 친정일로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아마 동서는 더 절실했을 겁니다. 이혼을 통보받고 난 뒤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와 서방님의 마음을 돌려달라 애원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서방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 남자들이 어머님을 닮아 밑도 끝도 없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둘 다 엄청나게 냉정하고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여자와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희를 안심시켜주는 서방님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혹시나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가 이전과 다르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었죠. 그런데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 이후로 남편과 서방님은 우애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흘렀을 때 조심스럽게 만나는 여자라면서 저희에게 지금의 동서를 소개시켜 주었죠. 지금 동서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여자,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가정과 일 모두 잘 챙기는 멋진 동서죠. 이전에 자주 못 만나던 온 가족 모임도 동서가 생긴 뒤로 동서를 중심으로 자주 만나오고 있어요. 온 가족이 동서라는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고 매번 칭찬이 일색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족 모두 큰 걱정 없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걱정은 모두 같이 머리를 모아 해결하니 무슨 일에도 터놓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어요. 나쁜 일이 지나가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끝에 온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